어느 어미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 중 하나는 말을 잘했고 하나는 말을 못했습니다. 어미는 말 잘하는 아들에게 평생을 바쳤습니다. 논밭을 팔고 빚을 지고 말 못하는 아들을 갯벌에 혼자 남겨둔 채로. 그런데 정작 어미가 눈밭에 쓰러졌을 때 달려온 것은 말 잘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신 세 켤레가 닳도록 20날을 걸어온 사람, 소리 없이 어미를 등에 업고 섬으로 돌아온 사람, 바로 말 못하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서해 갯벌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서해 어느 섬 파도 소리가 밥 먹듯 들리는 갯마을에 과부 윤씨가 살았어요. 남편 박서방은 물때를 잘못 읽어 갯벌에 빠진 뒤 폐렴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유산이라고는 허름한 소금밭 한 떼기와 아들 둘뿐이었지요. 박서방이 떠난 날 밤 윤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이튿날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갯벌로 나갔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서해의 갯벌의 11월은 칼날처럼 차가웠지요. 손으로 소금을 긁어 팔고 물고기 내장을 발랐습니다. 해초를 말리고 굴을 까고 새벽 어시장에서 생선 머리라도 얻어 국을 끓였어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눈은 늘 첫째 아들 한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한수는 어릴 때부터 입이 달랐어요. 6살에 이미 마을 어른들을 설득해 사탕을 얻어냈고 9살에는 물고기 값을 흥정해 어미가 받는 것보다 2배를 받아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는 이웃 마을 어부와 소금 거래를 직접 성사시켰지요. 말 한마디가 돈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저 아이는 장사꾼 팔자야. 뱃사공들이 입을 모았어요. 한수가 포구에 나가면 섬 하나도 팔겠구먼. 윤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뱃속이 간질거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눈꺼풀 뒤로 한수가 비단옷 입고 포목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그려졌지요. 둘째 아들 이름은 바우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크고 단단했어요. 울음소리도 우렁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장군감이라 했지요. 윤 씨도 그 아이가 커서 한수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것은 바우가 7살 되던 겨울이었어요. 썰물이 빠진 갯벌은 멀리까지 드러났습니다. 바우는 어미 몰래 갯벌 깊숙이 들어갔어요. 어미가 좋아하는 백합조개를 한 소쿠리 잡아다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밀물이 밀려왔습니다. 서해 밀물은 빠릅니다. 삽시간에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한겨울 서해 바닷물이었습니다. 바오는 소리를 질렀지만 어미는 이미 저 멀리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건져냈을 때 바오는 이미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사흘 뒤 의식이 돌아왔지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찬 바닷물이 귓속 깊이까지 들어가 무언가를 끊어버린 거예요. 섬 건너 큰 고을 의원을 찾아갔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이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배 위에서 윤 씨는 바오를 등에 업은 채 파도를 바라보았어요. 바오는 어미 등에 업혀 하염없이 바다를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도 느꼈는지 눈물 한 방울을 뚝 떨어뜨렸지요. 그 눈물이 윤 씨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윤 씨는 그 따뜻한 감촉을 외면하듯 시선을 돌렸어요. 이것도 내 팔자지. 그날 이후 집안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생겼습니다. 한수가 있는 쪽과 바우가 있는 쪽. 음식도 옷도 눈길도 그 선을 기준으로 나뉘었지요. 바오는 그 선을 알면서도 넘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쪽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말 못하는 아이는 그렇게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여름날 이웃집 어멈이 게장을 담가 한 보식이 가져왔어요. 게딱지 3개가 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게장은 밥상 위의 보물이었지요. 윤 씨는 상을 차리며 주저하지 않았어요. 한수야, 어서 와. 많이 먹어. 게딱지 2개가 한수 밥 위에 올라갔습니다. 한수는 당연하다는 듯 숟가락을 들었어요. 바오는 구석에 앉아 젓가락을 쥔 채 기다렸습니다. 윤 씨는 남은 게딱지 하나를 집었어요. 그러다 밥상 모서리에 내리쳤습니다. 콰당! 게딱지가 2쪽으로 쪼개졌어요. 윤 씨는 살이 많은 쪽을 자기 앞에 놓고 빈 껍데기만 남은 쪽을 바오 앞에 밀었습니다. 먹어. 바오는 그 빈 껍데기를 들여다봤어요. 살은 거의 없고 딱딱한 껍질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오는 천천히 고개를 꾸벅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무이. 입술 모양만으로 말했어요. 한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오는 참 순해. 저것도 맛있다고 먹네. 윤 씨도 피식 웃었습니다. 둔해서 그래. 뭘 먹는지도 모르고. 바오는 입술을 읽었어요. 그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그 빈 껍데기를 오래오래 아껴 먹었어요. 한수가 게딱지 2개를 다 비우고 밥그릇까지 비울 동안 바오는 껍데기의 안쪽을 손가락으로 긁어 한 알한 알입에 넣었습니다. 소리 없이 겨울이 왔습니다. 서해 섬마을의 겨울은 매서웠어요. 바람이 벽 틈으로 파고들었고 밤이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한수가 추워서 떨고 있었어요. 어무이, 추워요. 이불이 얇아요. 윤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한수 쪽으로 다가가 이불을 만져봤어요. 정말 얇았습니다. 윤 씨는 일어나 구석을 둘러봤어요. 바오가 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오는 두꺼운 무명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어요. 윤 씨가 지난해 겨울 전에 누비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주저없이 바오의 이불을 잡아당겼습니다. 바오가 눈을 떴어요.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윤 씨는 그 이불을 한수에게 덮어줬어요. 자, 이거 덮어. 따뜻하지? 고맙습니다, 어무이. 한수는 포근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바오는 얇은 혼이불만 덮고 웅크렸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바오는 튼튼하니까 괜찮아. 그치? 윤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바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바오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추위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벽녘에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덜 추웠거든요. 갯벌로 내려가 뛰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발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바오가 9살 되던 봄이었어요. 바오는 갯벌에서 낙지를 잡아왔습니다. 큰 놈 5마리였어요.
어미가 좋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낙지를 보여줬어요. 윤 씨는 잠깐 기뻐하는 듯 했지만 곧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흙투성이잖아. 낙지에 갯벌 흙이 묻어 있었어요. 바오가 서둘러 잡느라 제대로 씻지 못한 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팔아? 장터에서 누가 사겠어? 윤 씨는 화가 났어요. 사실 화낼 일도 아니었습니다. 씻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윤 씨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윤 씨는 마당 구석에 있던 빨랫방망이를 들었습니다. 손 내밀어. 바오가 눈이 커졌어요. 손 내밀라니까. 바오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팡! 빨랫방망이가 바오의 손등을 내리쳤어요. 으윽! 바오는 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팡! 팡! 2번, 3번 더 맞았어요.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씻어와. 윤 씨는 빨랫방망이를 던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오는 마당에 주저앉아 부은 손등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바오는 울다가 다시 일어나 낙지를 들고 우물가로 갔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부은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깨끗이 씻은 낙지를 다시 부엌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됐어요. 바오가 12살, 한수가 15이 되던 해였어요. 포구에 육지 상단이 들어왔습니다. 전라도 일대를 누비는 보부상 패거리였는데 우두머리 유씨가 포구에서 한수가 어선 주인과 흥정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저 아이 내가 데려가겠소. 우리 패에서 키우면 10년 안에 객주 하나쯤 차릴 거요. 윤 씨는 그날 밤 소금밭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한수에게 입힐새 옷값이었어요. 가죽신도 한 켤레 사주었습니다. 마당에서 한수에게 새 옷을 입혀주던 날이었어요. 바오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윤 씨는 바오를 보자마자 손을 휘둘렀습니다. 저리 가. 바오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오늘은 한수 가는 날이야. 내가 왜 끼어들어? 바오가 들고 있던 것은 작은 삼배 주머니였어요. 밤새 갯벌에서 주운 조개를 삶아 넣은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걸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조개. 바오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움직였어요. 형이 배 위에서 먹으라고. 필요 없어. 윤 씨는 그 주머니를 마당 구석에 내던졌습니다. 조개들이 흙바닥에 쏟아졌어요. 한수는 육지 가서 큰 사람 될 거야. 이런 거지 같은 조개나 먹는 게 아니라고. 한수는 옆에서 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피식 웃었어요. 바오야, 고맙긴 한데. 나 육지 가면 고기도 먹고 그러거든. 조개는 좀. 바오는 입술을 읽었습니다. 바오는 흙바닥에 엎드려 조개를 주었어요. 하나하나 다시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윤 씨와 한수는 이미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오는 주머니를 꼭 껴안고 갯벌로 내려갔습니다. 조개들을 다시 바다에 돌려보냈어요. 잘 가, 형. 한수가 떠난 뒤였어요. 어느 날 저녁 윤 씨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자기 앞에는 흰 쌀밥이 수북했어요. 반찬도 생선구이, 나물, 김치가 있었습니다. 바오 앞에는 보리밥 한 그릇이 놓였어요. 반찬은 없었습니다. 무짠지 한 조각뿐. 바오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윤 씨가 물었습니다. 한수 보고 싶지? 바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보고 싶다. 한수는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너는 그냥 둔하고 말도 못하고, 윤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한수만 있었어도 바오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순간 바오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윤 씨는 자기 밥을 먹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밥이나 많이 먹어. 갯벌에서 일이라도 많이 해야지. 그것밖에 못하잖아. 바오는 고개를 숙였어요. 보리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오는 억지로 삼켰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열해가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한수에게서 편지가 3번 왔어요. 첫 번째 편지 어머니, 저 잘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 저 이번에 전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 편지 저 이번에 전주 객주 하나 얻었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조만간이 3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담보 잡힌 소금밭을 돈 빌려준 사람이 가져갔어요. 윤 씨는 남의 소금밭에서 품팔이를 했습니다. 바오는 혼자서 갯벌을 뒤졌어요. 낙지를 잡고 굴을 따고 해초를 말렸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속이기도 했어요. 10개를 가져가면 5개 값만 쥐어줬습니다. 바오는 항의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바오는 다시 갯벌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속여도 갯벌은 속이지 않았거든요. 윤 씨는 전주까지 20날을 걸었어요. 드디어 큰 객주 앞에 섰을 때 감격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수야, 한수야, 나 엄마야. 하인이 나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나는 이 집 주인 어미요. 잠시 후 한수가 나왔어요. 비단 중치막을 입고 갓을 쓴 채였습니다. 그는 어미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보고 싶었지, 아들아. 3년이 됐잖니. 지금 거래처 분들이 안에 계십니다. 저쪽 창고 겹방으로 가 계세요. 겹방은 창고 냄새가 났어요. 집 위에 거적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어요. 한수는 낮에 한번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밥은 하인이 가져왔어요. 쉰밥과 짠 무짠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수가 겹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나도 데려가야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제 체면이 깎입니다. 거지 같은 어미가 있다는 걸 거래처 사람들이 알면 거래가 끊길 수 있어요.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수야, 나는 너를 위해 소금밭도 팔고 바오 혼자 두고. 바오요? 그 귀머거리는 쓸모도 없잖아요. 어차피 갯벌이나 기어다니면 되는데 뭐. 한수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제 저는 제 가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는 은자 몇 냥을 바닥에 내던지고 돌아섰습니다. 사흘 뒤 하인이 왔어요. 마님, 나가주셔야 합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전주 저작거리는 차갑고 낯설었어요. 윤 씨는 처마 밑에서 웅크렸습니다. 국밥집 앞에서 동냥을 했어요. 보름이 지나자 다리를 못 쓰겠고 기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그녀는 전주 남문 밖 눈 쌓인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한수야,
눈이 그녀의 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바오야. 그때였어요.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 바오야? 윤 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바오였어요. 상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집신이 너덜너덜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어미 얼굴에 쌓인 눈을 손으로 쓸어냈어요. 바오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어무이, 어무이. 어떻게 여기를. 바오는 손가락으로 땅 위에 적었어요.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형이 어무이를 쫓아냈다고. 듣자마자 나왔어요. 며칠이나 걸렸냐? 20날이요. 집신 3켤레 달았어요. 윤 씨는 꺼이꺼이 울었어요. 바오는 자신의 솜저고리를 벗어 어미에게 입혔습니다. 너 춥잖아. 저는 갯벌 다닌 사람이라 추위 괜찮아요. 어무이만 따뜻하시면 돼요. 바오는 어미를 지게에 모셨어요. 22날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섬에 돌아왔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 따뜻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살아 있었어요. 언제 이걸 지폈어? 어무이가 섬 떠나신 날부터요. 혹시 돌아오실 때 차가우시면 안 되니까. 매일 아침 지폈어요. 윤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매일 아침. 바오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조기죽이었어요. 곱게 갈아 부드럽게 끓인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났어? 겨울 내내 모아둔 거예요. 어무이 드시려고요. 바오는 숟가락을 자신의 입술에 먼저 가져가 온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어미 입에 내밀었습니다. 윤 씨는 그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윤 씨의 기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저녁 윤 씨가 바오의 손을 잡았어요. 바오야. 바오가 돌아봤습니다. 너는 이 어미가 밉지 않냐? 평생 내게 나쁘게만 했는데. 바오는 잠시 어미를 바라보다가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갔어요. 윤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가 났구나. 하지만 바오는 곧 돌아왔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빨래 방망이였어요. 바오가 그것을 윤 씨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천천히 적었어요. 어무이, 이거 기억하세요? 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9살 바오의 손등을 때리던 날. 바오가 계속 적었습니다. 이걸로 제 손을 때리셨지요. 제 이불을 빼앗으셨지요. 제 조개를 버리셨지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셨지요. 윤 씨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바오야, 미안하다. 정말. 바오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더니 그 빨래 방망이를 두 손으로 들어 무릎 위에 꺾었습니다. 뚝! 방망이가 두 쪽으로 부러졌어요. 바오는 그것을 마당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었어요.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어무이가 갯벌에서 저를 업으시던 거 기억해요. 그때 어무이 등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오늘 드디어 어무이를 제가 업어드렸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윤 씨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바오야, 정말 미안하다. 바오는 어미 등을 토닥였어요. 아무 말 없이, 소리 없이.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윤 씨가 전주에서 쫓겨나 죽을 뻔했다는 것. 한수가 어미를 창고 겹방에 가두고 쉰밥을 먹였다는 것.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한 어르신이 윤 씨에게 물었어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가 저를 내쫓았어요. 거지 같은 어미가 창피하다고. 마을이 술렁였어요. 그놈이 감히 어미를 버리는 페류나라니. 한 어르신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그런 놈을 키워냈다는 것이 부끄럽소. 만약 그놈이 이 마을에 발이라도 들이면 마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돌을 던져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몇 해 뒤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수가 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큰 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해 객주를 빼앗겼다고 했어요. 한수는 고향 섬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길을 막았어요. 페류나, 어미 버린 놈. 한 안악이 돌을 주었습니다. 탁! 돌이 한수의 어깨를 맞췄어요. 탁! 우리 마을에 발 붙일 생각 마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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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들이 빗발쳤습니다. 어무이를 창고에 가뒀다며, 쉰밥을 먹였다며, 거지 같은 어미라고 했다며,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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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는 머리를 감싸고 비틀거렸어요. 마을 어르신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 들어오려면 바우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라. 한수는 바우의 집 앞까지 왔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바우가 나왔습니다. 한수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바우야. 한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돌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미안하다. 나는 정말 못된 놈이었어. 어미를 버리고 너를 무시하고. 한수가 울먹였습니다. 나는 평생 말만 잘한다고 잘난 척했어. 그런데 정작 사람 구실을 한 건 말 못하는 내가 더 잘했어. 바오는 잠시 형을 내려다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형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형의 손을 끌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솥에 불을 지폈어요. 조기죽을 끓였습니다. 2그릇을 내왔어요. 바오야,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바오는 마루 위에 손가락으로 적었습니다. 형은 내 형이잖아. 그걸로 충분해. 한수는 죽그릇을 쥔 채 울었습니다. 의원이 다녀갔어요. 잘 조리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새벽 갯벌에서 가장 실하고 좋은 굴을 골라 끓였어요. 봄이 왔습니다. 윤 씨는 바오에게 말했어요. 바오야, 나 좀 부축해 주겠니? 2 사람은 언덕 위에 올라 갯벌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좋구나. 그날 밤 윤 씨는 바오를 불렀어요. 바오야, 이리 와. 바오가 다가갔습니다. 윤 씨는 바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는 평생 너를 잘못 봤다. 진짜 보물이 내가 아니라 한수라고 생각했어. 바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틀렸어. 너야말로 내 진짜 아들이었어.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바오야. 내가 없었으면 이 어미는 눈밭에서 죽었을 거야. 바오는 어미의 손을 2 손으로 감쌌어요. 그날 밤 윤 씨는 바오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엄니. 바오의 입모양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눈물은 있었어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2 형제는 갯마을에서 살았어요.
한수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바오는 여전히 갯벌을 밟았어요. 어느 봄날 저녁 두 형제는 어미 산소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바오였어요. 바오가 모래 위에 적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형이 요즘 아이들 가르치는데 잘 웃어요. 갯벌 위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 물러갔어요. 두 형제는 어미 산소 앞에 나란히 앉아 오래오래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는 갯벌을 때립니다. 그래도 조개는 입을 다물고 버팁니다. 당신 곁에 그 사람, 말이 없다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가장 단단한 조개입니다.